나의 못난 부분만 계속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제 의견을 반박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칭찬에 인색한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왕따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입니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저자 양재진, 양재웅, 21세기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은 생각이 많은 섬세한 당신을 위한 양브로의 특급 처방이라는 타이틀을 담고 있는데요.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양재진, 양재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양재진, 양재웅 형제는 채널 A, 에로부부, MBN, 동치미 등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신과 전문의로서 구체적인 처방과 소신을 담은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진료 기록이 해가 될까봐, 취업이나 승진에 해가 될까봐 정신과에 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양재진, 양재웅 의사 형제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40가지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다 읽었는데요. 우울, 강박,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못난 부분만 계속 보입니다. 자존감 높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주로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될까요? 가장 흔하게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 즉 결과물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는 말이나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인품을 보고 존경하게 되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잘 베푼다든지, 인내심이 많다든지 하는 한두 가지 모습으로 한 사람 전체를 이미지화합니다. 자신이 보는 특정한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타인의 결과물이나 몇몇 이미지가 전달해주는 특정한 장점을 통해 존중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업적과 성취 이면의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다양한 단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계속해서 존경심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 존중감과 존경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나는 나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치부에 집중할수록 스스로를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거리가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나의 단점이나 결점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약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너무 가까운 정서적 거리를 유지할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게 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또 다른 근거로 삼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도 어느 정도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즉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화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늘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혹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본인이 가치 있다고 믿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메타인지는 감정일기와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감정 흐름에 대해 이성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훈련할 수 있습니다. 뇌의 앞쪽 부위인 전두엽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재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전두엽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외부의 세상과 자신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업적이나 성취와 같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을 결과로서만 하게 될 경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역시 대부분 부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강점이나 재능에 집중해 그것들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결과물이 아닌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못난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일을 멈추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나만의 멋진 행동을 내가 알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해 보세요. 불안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남편이 1년 전에 비행하는 직업을 갖게 된 뒤로 행여 사고라도 날까 너무 불안합니다. 심할 때는 비행 전날 남편 앞에서 울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여주지만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 불안장애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는 불안, 두려움, 설렘과 같은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 자체를 병리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합리적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위험 요소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사고로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이 혹은 더 많이 불안해진다면 특정 공포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업적인 요소와 상관없는 일상의 대부분에까지 불안이 영향을 끼친다면 범불안장애 또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재앙사고에 대한 강박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강박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를 떨치기 위해 외출을 삼가거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외출과 여행을 만류하는 강박 행동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일에는 크게 불안을 느끼지 못하지만 유독 어떤 상황이나 요소에만 큰 불안을 느끼는 특정 공포증이라면 그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과거에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사고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원 가족 중에 그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학습의 영향으로 비행을 곧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 불안한 마음이 커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 초조함, 긴장감, 안절부절함을 느끼고 쉽게 지치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범불안장애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환경적으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과보호를 받았거나 행동을 억제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불안에 더해 청결, 정리정돈을 비롯한 정렬, 수집과 저장이라는 다른 주제의 강박이 공존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강박증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가족을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더욱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가족을 위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불안이 걷잡을 수 없게 밀려온다면 다음에 3가지 방법에 따라 불안을 낮추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먼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흔한 방법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에 몰두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기억하고 불안이 심해진다면 최대한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깊게 심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는 뇌의 전두엽 중간에 위치한 대상회라는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회는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점점 더 부추기는 회로입니다. 이때 심호흡에 집중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대상회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의 현실 가능성을 계산해 봅니다. 모든 일은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좋지 않은 상상에 매달리지 말고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비행사고의 경우라면 확률이 낮다 해도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발생할 비행사고 때문에 높은 확률로 발생할 안전한 비행에 대한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행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위험한 직업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불안을 미룰 만한 다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시시때때로 커진다면 그때마다 일단 무엇을 하자라고 되뇌며 걱정을 뒤로 미루려는 노력을 해보길 바랍니다. 일단 밥을 먹자, 일단 청소를 하자 등 다른 것들을 하며 걱정할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이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과 실행, 성취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운동처럼 전두엽을 자극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족은 내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평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과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추는 우울증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순간부터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미 결론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당해야 할 크기의 걱정보다 훨씬 더 큰 걱정을 하니 그만큼 심리적으로 더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걱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걱정을 위한 걱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무작정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직면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감히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 자르기 연습입니다. 생각의 바닷속에 빠져 있을 때는 너무 큰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힘들더라도 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들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서부터 생각이 퍼져나가려 할 때 그 순간 생각을 과감히 자르는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기보다는 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난 일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보세요. 모든 작업을 마친 뒤에 현재 일어난 일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항복하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은 걱정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걱정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주관하는 파페츠 회로가 자극된 결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이성과 논리의 뇌, 실행의 뇌인 전두엽을 자극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동, 주변 정리, 필기, 청소 등과 같이 간단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얻으면 전두엽은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이를 통해 파페츠 회로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관심받지 못하면 너무 불안한데 병일까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한번 칭찬받으면 크게 흥분하고 반대로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나 걱정돼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관심병 환자라는 주위의 평가가 속상하면서도 그런 제가 싫기도 합니다. 감정 표현을 과장되게 하고 주변의 시선에 심하게 집착해 어디를 가든 관심을 한몸에 받아야 한다면 연극성 인격 성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의 손상이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연극성 인격 장애로 진단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연극성 인격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연극성 인격 성향의 사람들은 다음의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관심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장소에 갔는데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그 순간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심한 경우 갑자기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기에 무의식에 의해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받기 위해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기분이 급격히 좋아졌다가 그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기분이 또 급격히 하락하죠. 이런 사소한 자극에 감정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말과 표정, 행동으로 상대에게 오해를 줄 만한 성적 유혹의 자태를 무의식적으로 보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당히 극화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문장 안에 형용사나 부사를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 미사여구를 만듭니다. 정작 본인은 자신이 그런 모습인지 잘 모르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사실 연극성 인격 성향의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즐거워하죠.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모임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어느 순간 확 안 좋아지는 경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이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 나에게 관종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성향이 있지만 나는 그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능하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는 것은 나의 감정 상태의 스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거든요. 나의 기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인생의 주체는 자신이 돼야 합니다. 즉, 그런 성향이라 할지라도 감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욕구는 상대적으로 채우기 쉽습니다. 인정 욕구도 그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자아 실현이라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결정할 키를 넘겨주면 결코 자아 실현은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시간을 견딘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언니처럼 되기 싫어 화를 참으며 살았어요. 가족과 다툼이 잦고 제멋대로인 언니를 부모님은 점점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부모님 사이에 언쟁이 생길 때면 언니와 비슷해져 간다거나 언니처럼 될 거냐고 말씀하셨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 화를 참으며 살아왔는데 점점 마음이 비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공공의 적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있으면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며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칭하며 닮아간다고 지적할 때는 경각심을 넘어 공포로 느껴지기까지 하고요. 비슷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것에 더해 밖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스스로를 그저 억누르고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눌리고 눌리다가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결국에는 모두로부터 회피해서 혼자 있고 싶어지고요.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를 맺는 법을 처음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 구성원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을 경우 이후 학교에서나 사회에서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라는 감정 또한 필요에 따라서 상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감정입니다. 화가 났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화를 감추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화라는 감정을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닮은 점은 그리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이때는 나에게서 바꿔나가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고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시 되는 가족 구성원은 실제로 제멋대로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족의 입장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족의 가치관을 내재화하면서 똑같이 나쁜 혹은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기준으로 보면 당사자는 사실 누구보다 본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가족이 바라는 것을 외면하고 그 갈등을 감당하는 삶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이 바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맹목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지, 스스로 가족의 요구에 순응하며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 그 자체로 다행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소속감의 발달, 다른 하나는 외부에 대한 탐색입니다. 이 둘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한 소속감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과 동일시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인의 에너지를 외부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탐색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새로운 시선으로 가족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의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만약 성인이라면 가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부담 갖거나 자책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노력을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나를 심하게 비하하고 비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